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2월 2일 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완연한 내리막에 들어섰네요. 수출이 1.4%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이거 엄청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7월 달에 13.5% 증가했었거든요. 쭉쭉쭉쭉 떨어져서 1.4% 증가까지 떨어졌는데 더 큰 게 뭐냐면 요 11월 발표인데 미국, 중국 수출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마이너스 또 추세적으로 계속 이럴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수출 계속 안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는데 10월 생산 소비 투자 지표 트리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내수도 안 좋은 거죠. 생산, 투자 다, 소비 이런 거 다 내수잖아요. 둘 다 안 좋아서 진짜 다시 IMF 오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드렸지만 내년에 1.9%, 내후년에 1.8% 계속 2년 연속 1%대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했는데, 요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IMF 팬데믹 때 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럴 때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치가 경제다 시간에서 김은지 시사인 기자하고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11시 40분부터 김진우 라이너 대표 인터뷰할 텐데요. 440억 원을 최근에 투자 받으신 33세 기업인이고요. 세계 4위 AI 업체. 세계 4위? 어떻게 한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 아니고. 어떻게 세계 4위인지 생각 드실 텐데 궁금하시면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어두운 얘기하고 그다음에 희망이 좀 섞여 있는 이야기 할 테니까 오늘 12시 10분까지 한번 같이 달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가 경제다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지 시사인 기자님 그리고 김준희 시사평론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준희 평론가님. 예. 진짜 IMF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실제 IMF가 오지는 않고요. 제가 완전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패턴이란 게 있는데 동일한 스타일로 동일하게 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환위기가 왔을 때는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큰 문제니까 외환보유고는 아직 있거든. 많이 윤석열 정부가 좀 수십 조 원 까먹기는 했지만은 외환보유고가 없는 건 아니고, 금융위기 해가지고 이를테면은 헤지펀드라든지 이를테면 2차 이제 파생금융상품 같은 거, 그거 이제 어느 정도 규제에 들어가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올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지금 약간의 그 경제 위험 징후가 있고 그런 식의 올 가능성은 있다. 그게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대공황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 이제 트럼프 발로 촉발된 이제 무역 장벽을 높임으로 인해서 이제 대공황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한국이 이제 그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 중심이고 내수는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엄청난 이제 파고가 오겠죠. 이럴 때 우리 경제 리더십이 어떠냐,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참 걱정되는 상황이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주말에 요즘 우리 영상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나, 데이터가 보고 주로 이렇게 기획을 하거든요. 살펴봤어요. 근데 갑자기 한참 전에 찍은 영상이었는데 이러다가 설마 IMF 오는 거 아니냐? 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 소장하고 같이 찍은 건데 그게 갑자기 막 역주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나라 경제를 걱정하고 계시구나, 이런 영상 찾아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금요일 날 또 대분노하셨잖아요, 김준일 평론가님. 네, 그 분노 영상도 엄청나게 많이 보시고요. 그 분노는 모두가 지금 분노하시는 거를 제가 대신해서 조금 약간 덜 화내시라고, 그냥 제가 화낼 테니까 대리 분노 같은 거죠. 그런데 너무 무능하고 너무 무책임하다, 그 생각은 많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냥 그렇게 좋아하시면은 자연인으로 가서 골프 치고 술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그래도 걱정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대안을 제시해야 되니까 일단 전국 진단을 좀 해주시고 이 정치 현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탄핵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예산 정국과 관련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그 예산 탄핵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김은지 기자님 무슨 얘기인지 좀 이 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나라 살림 두고 원래 국회에서 최종 예산안을 가결해가지고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년에 우리 예산이 677조인데 지난 29일에 여야가 예결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건 증액을 할 수는 없고 계속 이제 감액만 날 수 있는데, 거기서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
4조 정도를 깎았거든요. 이제 거기 물론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1%도 안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 부분이 이제 특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여당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의 심사 법안 시한이 이제 오늘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이 지금 조정안들이 타협이 되느냐 아니면 뭐 바로 넘어가느냐 이렇게 지금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요. 11시 10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다시금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동상이몽의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장은 이게 협상의 모임이다라고 공지를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항의 방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선 이상 중진들도 모두 다 가가지고는 이걸 항의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늘 정말 그 야당이 감액한 안으로 통과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시간을 좀 벌어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12월 10일 혹은 12월 30일까지도 예산 시한들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사실 법정 시한은 오늘이 맞는데요. 법은 보통 오늘인데. 예,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예, 12월 10일에 본회의가 한 번 더 잡혀 있고 또 12월 30일까지도 할 수는 있어서요.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새해를 이제 국회에서 맞이하는 상황도 있는데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데 윤석열 정부에서 또 다시 이제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670조 677, 원, 예. 677조 원, 그거를 4조 원 깎았다고 지금 깎은 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예, 그렇죠. 의지를 민주당에서 보이면서 국회에서 다수당이니까 처리가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뭘 깎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네. 것들을 깎았나요? 민주당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하고 특활비 많이 깎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4조 1천억 원을 감액을 했는데 제일 큰 게 예비비입니다. 일단 예비비를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조 8천억 원을 책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예산 증가율은 3%인데 이거는 뭐 10% 이상 증가를 시켜가지고 이거 너무 과다하다라고 얘기를 제가 그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절반으로 깎았어요. 4조 8천억 원을 2조 4천억 원. 그래서 여당에서 재난 기금을 깎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재해가 났을 때 이거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재해가 났을 때 쓰겠죠. 쓰기는 쓰는데 주로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이걸로 그냥 뭐 해외 순방 가가지고 선심 쓰고 뭐 호화 순방 다니고 용산 이전하는데 이 돈 다 땡겨 쓰고 뭐 이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깎을 수가 없다. 근데 좀 많이 깎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약간 엄포용인데 만약에 이대로 갈 수도 있겠다. 지금 제가 보기에 이 통과가 여야 협상이 안 되면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특활비하고 특정 업무 경비 뭐 약간 다른데 약간 비슷하게 이제 수사에 좀 많이 쓰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 깎았고요. 검찰 특활비 80억, 특경비 506억, 감사원 특활비 15억, 특경비 45억, 경찰청 특활비 31억 이렇게 다 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차질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실제 저는 뭐 그게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근데 이게 야당이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특활비 자료 좀 내라라고 하는데 엄청 버팅겼거든요. 그래서 못 내겠다 막 하다가 뭐 냈는데 뭐 걸렸는데 파리바게뜨 가서 뭐 생일 파티 뭐 케이크 사 먹었네 막 이래서 이게 약간 저는 감정도 좀 섞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 김혜경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그 10만 원 법인카드 쓴 거 가지고 니들 기소까지 해가지고 좀 150만 원 1심 나왔는데 뭐 잘못했다고 진짜 니들 특활비는 이거 깨끗해? 이거 자료 제대로 내봐. 그래서 계속 이제 집요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결국은 말 안 들으면 다 깎을 거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외에 이제 깎인 게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505억인데 497억으로 거의 다 깎았어요. 아, 497억을 깎은 거예요. 예. 아, 그러면 없어졌네. 그 석유시추 프로젝트죠. 예. 그래서 그리고 전공의 복귀 지원 예산도 931억 원 깎았고요. 용산공원 조성 사업도 229억 원 그리고 이 김건희 예산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한양대 공대에 공대 교수가 아닌 분이 갑자기 채용이 돼가지고 김건희 라인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 이거를 74억 원 삭감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실제 제가 느끼기에 엄청나게 민생 예산이 있나? 그러네요. 사업 예산은 그렇게 많이 대왕고래는 조금 특수한 거고 대왕고래는 완전 정치적 의미가 있으니까.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고 예비비를 뭉텅이로 깎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사실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많이 깎은 거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안을 본회의에 혹시라도 부의를 해서 통과된다면 그걸 가지고 정부 살림을 시작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 살림 못할 정도로 지금 깎아서 정말 파탄이 나는 아니냐 아니면은 이 정도 깎아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냐 이 판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뭐 우선은 지금 워낙 이제 확장 재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예산의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게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좀 논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만 세목의 부분들 아까 봤던 것처럼 사실 이제 상당 부분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전용해서 써갔던 것들이 많이 발견됐던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여기가 꼭 이제 민생일 수 있느냐라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여당이 잘 방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지금 금요일 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렇게 딱 결정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의 언젠가 야당 의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막 예산 얘기하면서 아무리 사업 예산을 깎아도 여당에서 불편해하지 않고 정부도 불편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진심으로 이 안에 반대를 하는 거.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정부는 지출을 줄이겠다는 스탠스를 네. 가져왔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야당이 예산을 늘리잖아요. 확장 재정 스탠스고 여당이 긴축 재정 스탠스인데 지금 이렇게 국회가 증액할 권한은 없으니까 약간 감액한 약간 이렇게 특활비나 예비비처럼 약간 아파할 만한 정치적으로 좀 공격할 만한 감액만 하나 안을 야당이 지금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입장이 나온 게 앞으로 뭐 재난 벌어지고 뭐 이러면은 다 야당이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협상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이 나왔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약간 책임 떠넘기기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가 됐든 이거는 이제 이 나라 살림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예산안이라는 게 그동안에 이제 뭐 이게 짬짬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국회가 증액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그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요청을 하면은 어디에서 세목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금액들을 늘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협상이 이제 타협이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대로 해라고 하니까 그래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독하게 마음을 먹었냐면은 의원들한테 다 전화 비공개 의총해가지고 다 그 얘기했다라는 거야. 올해는 지역 예산 늘리는 거 없어. 우리가 왜냐하면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 안 되니까 우리가 깎겠다라는 의지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예산 확보할 때 아니야. 지금은 너희들이 다 우리 의원님들이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 통과돼 원한 대로가 원한이 아니라 민주당 삭감한 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오늘은 의원식 국회의장이 안 올릴 것 같아요. 오늘은 안 올리는데 원래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12월 2일 기한 지킨 게 딱 2번밖에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2번밖에 없어요. 예, 지난 10년 동안 2014년하고 2020년 2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넘기는 게 대충 그래도 한 일주일? 열흘 안에 대충 다 처리가 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12월 24일, 12월 21일 뭐 이랬단 말이에요. 재작년, 작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잘못하면은 12월 31일, 뭐 1월 1일 이럴 수도 있겠다. 근데 약간 이번에 그러니까 저도 성격이 다르게 느껴지는 게 이전에는 보통 정부 여당이 이렇게 안을 가지고 가지고 정부안을 제출을 하면 야당에서 막 소리 질러가지고 막 깎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막 방어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은 좀 깎아드릴 테니까 예컨대 예비비 좀 깎아드릴 테니까 대통령이 좀 신경 써드립니다. 깎아드릴 테니까 예를 들면 야당에서 좋아하는 거 가져와 보세요. 지역화폐 해볼까요? 뭐 이러면서 막 막판에 그거를 뭘 넣고 뭘 빼고 막 이걸 협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감액안을 만들어서 딱 혹시 부의를 해버리면 이거는 그런 협상 여지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에서 일정 부분 타협책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야당 안에서도 이제 그것이 주는 인센티브와 그리고 지금 상황을 강행하는 것이 인센티브가 무엇이 나은지 좀 고민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 여당의 어떤 공간이 많지 않고 결국 용산이 지금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밀어붙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난 한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가 윤 대통령한테는 벼랑 끝 전술 같은 게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냥 이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모두에게 약간 시계제로인 상황이 플러스 게다가 오늘 또 하나 같이 봐야 될 게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안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이 부분과 특활비 그리고 전액 삭감이죠 정확히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지금 또 전국들이 또 어떻게 될지가 좀 같이 봐야 될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원장하고 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예, 3명 이 일부 검사들에 예. 대한 탄핵안은 일종의 그 인사에 대한 탄핵이라고 하면 한쪽에서는 돈줄을 죄는 예산 탄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맥락인 것 같네요. 근데,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맥락들이 비슷해요. 지금 특활비 특경비 다 깎은 것도 다 보면은 권력기관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탄압했다라고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언론 탄압하고 뭐 이런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방통위 뭐 이런 데 예산 좀 깎였거든요. 30% 정도 깎이고 그랬으니까 야당의 스탠스는 이제 일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의 스탠스는 일관되고 뭐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사원에서 그 뭐 4급 이상인가 그 직원들한테 이거 부당한 탄핵이다라고 성명서 받으려고 하다가 그 직원들이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산됐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만이겠죠. 감사원도 불만인데 그 불만이 야당한테도 있지만은 최재 감사원장 같은 유병호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 야당 뭐 전 정부 털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정부 거는 제대로 했느냐. 이가 지금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게 관저 이전 공사에서 완전 솜방망이로 시간 끌다가 지금 원인이 누군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시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밝혀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뭐 배우의 김건희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중첩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뭐 통계 관련된 의혹이나 또 뭐 원전 이 신고리 원전 중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 철저하게 털고 그랬다는 거죠. 예, 뭐 야당 입장은. 저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제 스탠스는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털려면 다 털어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역 프리미엄을 인정해줘도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러니까 무혐의한 거 이것 때문에 그건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역풍이 안 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무리하고 있는 거 맞는데 예산도 그렇고 무리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그래 그럴만하네. 약간 이런 스탠스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그럼 만약에 감액한 상태로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 그럼 그 다음엔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거 건데요. 가지고, 이제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을 이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정부의 우회로 같은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민생과 엄청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정부 입장에서 가장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협상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야당은 사실 정부를 운영하는 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 급한 쪽은 좀 더 정부인데 이 안에서 얼마나 공간을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한 달 동안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지금 사실 경제 지표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특히 내수가 안 좋은데 내수 살려면 재정 확장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스탠스였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감액된 상태로 정부가 내년에 운영되게 되면 사실 조기에 추경 예산 편성 논의가 생기면서 오히려 더 증액된 예산으로 원래 민주당이 의도했던 증액된 예산으로 바꾸려는 그런 의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어때요? 뭐 사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거 깎는다고요. 대한민국 죽어가던 경제 안 좋은 경제가 더 나빠지거나 이거 넣는다고 해서 더 살아나거나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비비 2조 4천억 원 더 쓴다고 써봤자 다 해외에 뿌리는데 이거 돈 펑펑 쓰는 거 뭐 무슨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비비가 이거 지금 국내에 쓸 거라고 절대 안 믿고 계시는 정부에서는 기후재난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무슨 있습니다. 기후재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다 해외 가가지고 펑펑 쓰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무슨 나라 경제가 더 나빠지고 다 레토릭이다. 과장이라고 보고 추경은 해야 되는데 추경을 하면서 이런 예산들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어떤 기싸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야 정부 꿇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 이거는 우리 권한이잖아. 지금 이게 무한히 반복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대통령이 자기 권한해서 25번 지금 거부권 행사하니까 야 우리도 우리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 끝까지 쓸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싸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추경은 이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은. 정부에서도 지금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에 추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할 때 이 예산들을 밀어 넣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그러면은 특화협의 그러면 또 협상에 우위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프로세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좀 받아줄 테니까 지역화폐를 조금 더 넣고 이런 식이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민주당으로서 아쉬운 건 사실 아까 김준일 평론가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의원들 개별 쪽지 예산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말에 이게 플래카드가 엄청 붙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을 위해서 몇 억을 확보했습니다라는 식으로 붙이는 것들에 대한 비판도 꽤 많긴 한데 사실 지역에서 또 좋아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 비판 기사를 좋아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연말에 굉장히 소위 말해서 숟가락을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손해를 지금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안인 것 같고요. 그것들은 다 각오해라라는 지금 원대의 일정 부분 군기잡기가 내려온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크게 야당으로서 아쉬울 게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예산도 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지역화폐 같은 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에너지 고속도로도 있었고 몇 가지 있었는데 그거 추경하면서 또 협상 한번 세게 하겠다 이런 생각일 수 있겠네요. 뭐 그러겠죠. 그런 생각이라면 김준일 평론가님 예상대로 그냥 단독 통과를 예산을 저는 단독 초유의 통과를 일이 저한테 온다. 베팅을 돈을 걸려면은 저는 단독 통과에 걸게요. 예. 그렇군요. 우원식 의장은 조금 뭐 타협을 시키려고 노력을 이게 당연히 할까요? 의장의 역할이 그런 거기 그렇겠죠? 때문에요. 이제 원래 밥 먹자고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뭐 어제 안 먹는다고 그러고 추경호 대표가.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지금 밥 먹을 상황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농담 비슷하게 밥만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상이 어진 열어놓긴 했지만 이제 상대 쪽에서 먼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떻게 좀 물밑에서 조정이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제가 걱정인데 어쨌든 마무리가 하여튼 뭐 사실 예산은 1월에 또 추경한다고 그러면은 뭐 금방 정상화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준예산사 때 가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화제를 좀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국 그 진단 중에서 지금 저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 여야 의정 협의체가 한동훈 대표가 이제 굉장히 야심적으로 전국을 주도하면서 끌고 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내놓았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실상 무산이 된 상태죠. 그냥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임시 휴업이, 그러니까 다시 나중에 만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은 거의 이제 돌파구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게 의료계 쪽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2025년 이거를 전면 그 의대 정원 늘린 거를 전면적으로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것도 조정을 하고 그리고 2026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리고 2026년 의대 정원을 확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인원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그건데 아예 정부에서 아예 그냥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은 이제 입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의료계 입장에서는 협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안에. 그래서 뭐 아예 그리고 여야 의정이라고 이름이 돼 있었는데 야당은 안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름을 여야 의정이라고 한동훈이 만들었고 야당은 뭐 이제 바깥에서 조율하고 정확히는 전공의들이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들어갔지만은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거지 솔직히 야당은. 정부가 변할 의지가 없는데 들어가봤자 들러리만 쓸 것 같고 욕만 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의정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 아니 의협회장 이게 탄핵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바뀌면서 좀 전공의들이 들어오나 하는 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 지금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지점이 있고요. 다만 아침에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단독 보도였었는데, 그러니까 2006년에 정원제 같은, 그러니까 당장 2006년에 딱 그 정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총량을 넣어두어가지고 2007년으로 예, 더 넘을 수 있게 네. 예, 하겠다라고 안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지금 뭐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관련해가지고도 좀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기자들이 이제 백블로 좀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뭐 노력하겠다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리더십에 타격 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이템으로 딱 꺼낸 건데. 근데 사실 그것 말고도 리더십에 타격이 오는 아이템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를 원래 국민의힘 그 당원들이 선출을 했을 때는 제 느낌은 아 이분은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대통령을 변화시켜서 좀 이렇게 전국이 좀 스무스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했던 거 아닐까요? 그거 못하는 예. 거 아니에요? 뭐 당장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다른 스탠스를 보여줬지만 지금까지 전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비판을 사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뭐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처음 꺼냈던 것들이 굉장히 팬시하긴 하지만 진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거나 혹은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지금 임기를 시작한 지 4개월이 넘었죠. 뭐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최상병 특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정조사 한다고 야당이 네. 그래서 여당은 아예 안 들어오겠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국정조사부터 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이니까 일단 김건희 쪽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상설특검 이제 하겠다. 상설특검 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은 사흘 안에 임명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국회가 추천하면 그러면은 임명 안 하고 버티면은 탄핵하겠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음. 기사 몇 개 봤는데 약간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김건희 특검법 받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걸 몇 개 봤어요.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공포탄이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12월 10일로 재의결이 미뤄져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 단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 쓴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NCND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친윤계가 공격을 하니까 마치 이제 이 하나의 대응 카드로서 이렇게 자꾸 하면 내가 12월 10일에 친한계를 중심으로 8표 이탈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나온 딱 그 순간부터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국민의힘 안에서 냉각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2월 10일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뭐 미지수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0일을 그냥 통과한다고 해서 다음에 민주당이 또 발의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언젠간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카드로 가지고 뭔가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걸 이렇게 하는 듯 안 하는 듯 할 필요는 없잖아요. 관철을 사실. 시킨다기보다는 그냥 지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 어떻게? 살라. 아니 그러니까 당 대표 쫓아내겠다고 김옥균 프로젝트 2 가동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서 뺄 수 있어. 이렇게 칼 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오늘 신지호 그 전략기획부총장도 라디오 나와가지고 되게 그런 용도의 전략적 모호성 맞다. 그렇게 얘기까지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흐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뭐 친윤이든 친한이든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쉴드 칠게 김건희밖에 없네 세상에. 그러니까 국민이 70%가 거의 원하고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고 뭐 보수에서도 김건희 특검 하자는 사람이 더 많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도 진보 압도적이야. 85% 막 이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좀 이거 하고 그래야지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뭐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래서 친한계도 친윤계도 별로 그 희망을 안 걸고 있어요.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조용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의외의 결과를 낼 수도 있겠다.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이번에도 저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라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째 이제 무기명 투표. 그러니까 이제 긴장해가지고 종이 받아가지고 기표소 가지 말고 그냥 백지로 넣자. 뭐 이런 얘기까지. 공산당이지 그게. 그거 진짜. 국민의 공산당이지 무슨 그게. 12월 10일이 지금 무기명 투표인 거죠? 이게 무기명 투표인데 지금 그 얘기까지는 나왔어요. 실제 실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투표 용지 받으면은 기표소에 들어가서 가부를 적거나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하지 말고 그냥 무효표로 바로 백지 상태로 넣자라는 거 국민의힘은. 그냥 미친 X들 아니야? 이제 욕이 막 나오더라고 진짜로. 아니 김준일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뉘앙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나와서 통과가 돼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친한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조직적인 게 아니고. 예, 엉뚱한 데서 지금. 그러니까 사실 내가 국민의힘 의원이라도 그냥 무명 의원이 무명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정확하게 친한계 친윤계 갈등의 이 키맨이 아닌 사람이라도 그런 고민 들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전국인데 이렇게 올해는 싸우는 게 맞나? 저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전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야당하고의 전선이 너무 이제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 한 번 더 발의하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민주당은 죽을 때까지 할 거기 때문에 임기 남은 3년 동안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해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 네,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이 다수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이번에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그러니까 사안들을 대폭 줄였거든요. 13개에서 지금 3개.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 플러스 하나가 수사 중에 발견된 또 다른 사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줄였기 때문에 타협의 지점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제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계와 친한계가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들을 굉장히 내부 권력 헤게모니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공멸의 길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오랫동안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어쨌든 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칼을 뺐다 꽂았다 하는 리더십으로 지금 그러면서 간신히 살아남는 리더십인 것 같은데 이거는 성공할 수 있어요? 이 방식? 근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 좀 선택지가 적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당대표를 나오는 순간 본인이 완벽하게 윤석열을 이렇게 들이받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거기는 일종의 상호 확증 파괴거든요. 서로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핵무기를 잔뜩 갖고 핵무기 있어. 버튼 누르면은 저쪽도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이런 무리수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는 조금 갈수록 그래서 뭐 지지자들은 조금 이렇게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런동훈, 간동훈, 뭐 한가름 뭐 그래서 안 좋은 것만 계속 지금 그냥 별명만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와서 한 게 딱 2개가 있더라고 보니까. 뭐죠? 아 성과가 있었죠. 한동훈 대표 성과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금투세 폐지랑 본인이 주장하는 거에 이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거 2개 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민주당이 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한동훈이 이재명을 설득해서. 근데 나는 한동훈의 그 워딩이 너무 웃기더라고. 가상자산 그 과세 유예한 거 보고 민주당이 그 결정한 거 보고 박찬대 원내대표 이쪽에서 결정한 거 보면서 국민 이겨먹는 정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한테 하고 싶어 그 얘기를. 국민 이겨먹는 정치가 어딨어. 좀 그러니까. 통과 좀 시키라고 특검 좀 진짜. 국민은 특검 통과시키라는데. 본인 안 그러니까 하면서. 누가 무슨 국민 이겨먹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이것도 다뤄야 되는데 두 가지 더 다룰 거예요. 네. 저기 오세훈 시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이석연 미팅 이것까지 짤막하게.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에 점점 명태균 게이트는 얘기가 진행되는 걸 보니까 이게 지금 여권의 한동훈 대표 빼고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는 분위기로 가는데 오세훈 시장도 꽤 큰 피해자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뭐 피해자라기보다 용의자가 되고 용의자. 있는 것이죠. 사실. 혐의자. 예.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에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그렇죠, 지점들이 그렇죠. 있고 거기에 대한 반성과 혹은 뭐 심지어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오세훈 시장 관련된 혐의라든지 그리고는 이제 대선 당시의 경선 혐의라 여론조사 조작 혐의라고 하는 것들은 홍준표 당시 후보나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요. 뭐 그리고 국민이 피해자겠죠. 이게 선거 결과에 대해서 명확한 조사를 보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여튼 명태균 이슈에 있어서는 사실은 보수 전멸의 카드처럼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명태균 이슈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라고 하는 되게 그 굉장히 걸출한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숙기라고 하는 그 하녀 캐릭터가 아가씨인 그 김민희 씨한테 하는 김민희를 일종의 이제 삶을 파탄내면서 구원하는 자로 나오는데요. 내 삶을 망치러 온 내 삶의 구원자 뭐 이런 워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가 전 2016년 탄핵을 겪으면서 제대로 바닥치지 못하고 용병을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대선을 치르고 성공해서 망한 것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용병이 윤석열 예, 대통령인가요? 그렇죠. 예, 실제로 용병이라는 워딩을 홍준표
시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딱 명태균 씨가 이 망한 보수의 어떤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바닥치게 해주면서 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정도로 보수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 많다. 특히 보수 정치인 대부분을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후원하시는 김한정 씨인가요? 그분이 김한정 돈을 회장. 강혜경 씨한테 입금을 한 게 지금 확인됐다는 거죠? 네, 그거는 본인도 시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치 내부에서도 피해자가 있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 제일 전혀 티 없이 피해자는 나경원 의원. 나경원 왜냐하면은 명태균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고 순수히 피해자고 홍준표 시장은 한 반쯤 피해자. 본인도 명태균하고 엮여 있는 게 많거든요. 본인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당원 명부도 주고 홍준표 측에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 반쯤 피해자. 대선에서 이제 여론 조작한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고 오세훈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가장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오세훈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가장 먼저 아니면 그러니까 중요 정치인 중에 가장 먼저 기소될 사람은 오세훈이다. 왜냐면은 그림이 딱 나왔어요, 그냥. 그 김한정 회장이란 분이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 양반이 언론에다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명태균한테 돈 줬어. 오세훈이를 위해서 줬어. 나 국민의힘 당원이야. 명태균이가 여론조사 조사 잘 만져준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대가성이 있는 거고.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본인은 명태균 2번 만났지만은 얘들이 가져온 데이터도 안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김한정 회장한테 그 녹취가 있어요. 김한정이 강혜경한테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데 오세훈이 가서 명태균 좀 만나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아 있으면은 오세훈 입장에서는 약간 명태균이 좀 못 믿업스럽고 그러니까 믿업지 못하고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사기꾼 같고 그러니까 약간 같이 겸상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아유 회장님이 가서 좀 만나보세요라고 해서 회장이 가가지고 여론조사 받아보고 그거 받아본 거는 김종인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거는 확인이 됐고 돈은 일단 다 지불했고 5번에 걸쳐서 3,300만 원 지불을 했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상생재단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이사로 다 들어가고 대가성이라는 게 다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그럼 다 입증이 됐으면 이거는 오세훈이 뭐 얼마나 아는지 시켰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포트라인에 서는 거는 부인한 거 거부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 됐어요 지금. 아니,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김한정 회장의 말을 부인을 하고 있긴 합니다. 가서 만나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 완전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한 얘기도 아니고 옛날에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얘기를 이 사람이 허위 사실을 김한정 회장이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급하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친절한 우리 김은지 기자가 고소당할까봐. 해명은 넣어줘야 되니까. 넣어준 건데 말도 안 되는 해명이다 내가 보기에. 김한정이 뭐하러 거기서 거짓말을 해 김혜경한테 가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서울시 입장도 똑같은데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한치 의혹도 없이 사실을 밝혀서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막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밝히고 있긴 합니다. 김은지 기자님 역시 베테랑 언론인 달라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다른 쪽의 입장을 다 전달해주면서 그래도 판단은 엄정하게 해야죠. 지금 검찰 수사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이쪽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어느 쪽이? 이 오세훈 시장 쪽 이미 번졌잖아요. 이미, 여기가 지금 활활 타고 있는데 이쪽으로 오세훈이. 그러면 다음에 포토라인에 설 사람은 오세훈 시장일 것이다라고 뭐 꼭 다음이 순서가 중요하진 않은데 아예간 거물급 중에서는 오세훈이 가장 위험하다 지금. 오세훈 시장 위험하다.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시고 마지막 하나 더 우리 얘기를 해야 돼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그 이석연 전 장관하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나눴는데 정치보복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두 분한테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금 대권 가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야권 정치인이기 때문에 다음에 지금과 같은 이 계속 그 극렬한 탄핵 국면과 그리고 거부권 국면 안에서 정치 보복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의 정치 전략으로서도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 게 의미가 있기도 하고 실제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석연 전 법제처장만 만나서 한 이야기는 아니고 최근에 굉장히 소위 말한 그
중도화 전략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TK 지역 가가지고 내는 메시지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은 좀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저는 법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수사 기소 분리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예단하고 기소까지 하는 이 상황에 대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수사 기소 법안을 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명시적으로 좀 보여주는 액션을 한다면 윤 대통령이 설사 거부권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을 좀 민주당이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조국 혁신당에서 주장하는 검찰 개혁안. 인 거죠. 조국신당은 실제로 그 법안 냈고 민주당 왜 안 내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김재현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야권에서는 이재명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제 윤석열 정권 타도를 외치고 이게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거를 해야지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 자체가 확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정도 얘기를 해도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이제 그리고 본인을 약간 DJ 김대중 약간 여기에 좀 이렇게 이미지를 중첩시키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어쨌든 굉장히 정치 탄압을 받았지만 본인이 다 용서했던 그런 통합의 어떤 대통령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솔직히 잘 못 믿겠어요. 정치 보복 뭐 이거 안 하겠다 이거는 이재명이 안 하고 싶어도 가만둘까? 가만둘까 사람들이? 윤석열 깜빡 안 보내면은 정말 가능할까 이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시작된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좀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비극적인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분노 때문에 다음에 이제 여러 해를 지나서 탄핵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물론 뭐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지만 어쨌든 그때 또 분노가 다시 적폐청산으로 이어져서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때 더 심하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대로 가면은 감사원에서 이런 정도로 털고 검찰에서 이런 정도로 수사를 하면은 어느 기관장이 공공기관장이나 장관이든 청와대 뭐 대통령실 직원이 누가 무사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계 조작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정책적인 그럼요. 결정일 수 있는 거거든요.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하니까. 났거든요. 근데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진짜 제도적으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현재와 같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고 대통령의 권한이 이 정도로 막강한 상황에서 그리고 저쪽을 완전히 절멸시키면은 내가 얻는 정치적 이득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이걸 안 할 수가 있을까? 이 정치 보복이 됐든 뭐가 됐든 수사가 됐든 안 할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도적으로 개헌을 하든 뭘 하든 이거를 의회 중심제로 가든 아니면은 뭐 의원 집정부제로 하든 아니면은 뭐 감사원 같은 거를 미국처럼 아예 국회 산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제 그러면 이제 헌법을 고쳐요. 개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헌법에 써 있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정치 보복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정치 보복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이 좀 작아지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말로는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는 저는 이재명에 대한 뭐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기 어려운 구조. 정치 보복 안 하기 어려운 구조. 지지층을 달래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군요.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에 말씀 지금 굉장히 의미가 크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자는 얘기 자체는 의미가 있다. 근데 두 분 다 제도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정치 구조의 이 개헌에 준하는 변화가 정치 보복의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 두 분 다 그렇게 말씀 주셨네요. 이대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훈훈하게. 아유, 장성철 소장 없으니까 좋네요. 그러세요? 방송 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김은지 기자랑 같이 역시. 하니까 역시 최고네요. 장 소장 좀 빼고 좀 이렇게 김은지 기자를 좀 해주세요. 당장 다음 주에 많이 바뀌실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빼면 안 되고요. 김은지 기자님도 더 종종 모셔가지고 더 많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희망적인 이야기 우리나라 AI 기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440억 원 투자 받은
어쨌든 라이너 김진우 대표 33살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김은지 시사인 기자님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팟 증권 통팟 매일 낮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챗 GPT, 구글 제미나이 이런 AI 우리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3등, 4등 어떤 기업일 것 같으세요? 혹시 라이너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스타트업인데요. 최근에 250억 원대 투자를 받은 것을 포함해서 전체 누적 440억 원 투자를 받은 그런 기업인데요. 33살의 대표님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4위에 오른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서비스예요. 여러분들 못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대표님이 직접 모셔서 이게 뭐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AI 기업 네이버 아니고 카카오 아니고 삼성전자 아니고 챗GPT에 맞설 수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AI 서비스 전 세계 서비스 중에서 4위에 오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네네. 아, 그게 어떤 순위인가요? 그게 이제 정확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VC 중에 벤처 캐피털 중에 이제 안드리슨 호로위츠라는 VC가 있는데 그 벤처 캐피털이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AI 서비스들을 이제 이렇게 랭킹을 매겨본 거였고요. 지금도 발표가 되고 있고 연에 2번 정도씩 발표가 되는데 저희가 사용량 기준으로 이제 올해 계속 10등 안에 들어있던 것인 거죠. 아, 계속해서 10위 안에 들어 계시고 4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 네. 그런 상황이군요. 근데 진짜 우리는 사실 네이버 뭐 하이퍼 클로버 X 이런 건 사실 들어봤어요. 네이버에서 홍보를 많이 하니까. 카카오에서도 뭐 AI로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거 대신 해주는 서비스 같은 거 있으니까 들어보기도 했고 당연히 챗GPT, 구글 이런 데가 앞서 있다는 거 들어봤는데 라이너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해서 그 순위에 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사용량이라는 게 한국에서만 쓰이는 거로 한정 짓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이제 글로벌 VC다 보니까 전 세계 사용량을 기준으로 집계를 했던 것인 거고 지금 라이너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한 90%에서 95% 정도가 해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들 수 있었던 건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좀 미국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한국 분들은 그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뭘 하는 서비스인가요? 죄송합니다만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미국 그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AI 서비스들이 이제 작년부터 되게 다양한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툴인 챗GPT도 있고 캐릭터랑 대화하는 뭐 캐릭터.ai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AI로 검색을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직접 원래는 구글이나 네이버를 이용해서
여러 웹페이지들을 막 들어가서 읽어보면서 자기가 이제 알아야 됐던 것들을 라이너에 질문을 하면은 라이너가 이제 챗GPT처럼 답을 주는데 그냥 답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어느 웹페이지에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답변을 주는지 그 출처 같은 것들을 좀 명확히 해줘서 이제 사용자가 단순히 답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더 이제 공부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려고 그럴 때 이제 좀 더 용이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강정수 박사하고 AI 시대 진행하면서 퍼플렉시티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한 적이 있는데 퍼플렉시티하고 비슷한 건가요? 퍼플렉시티랑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 저희가 올해 3월에 발표될 때는 그러니까 퍼플렉시티보다 더 위에 있었고 이제 순위가 더 네, 높았어요? 네, 저희가 더 높았고 사용량 기준으로 네네. 9월에는 저희가 이제 더 낮았던 그런 상태에서 AI 검색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거기랑 저희랑 이제 세계에서 1등, 2등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사이트인데 뭔가 문의하면 검색된 링크 알려주는 게 아니라 착착착 정리해서 답을 주는 그런 서비스인 그쵸.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뭐 세계 4위, 세계 9위 이렇게 오를 정도로 뭔가 실적을 보여주고 계신 거일 거 아니에요. 사용자 숫자나 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은 이제 누적으로 가입된 유저는 1,000만 명 좀 넘어가고 매달 사용되는 양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미국에서 지금 라이너가 좀 중점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고객군이 미국에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공부를 할 때, 과제를 할 때, 논문을 쓸 때 이제 출처가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용이해서 이제 그때 좀 많이 쓰이고 있고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저희 아이폰 앱 다운로드 미국에서 네네. 순위인데 저희 지금 비교 대상은 4라고 해가지고 작년 초부터 되게 지금 저 파란색이 라이너 앱인가요? 네네, 파란색이 라이너 앱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아무래도 과제를 하고 공부하고 이럴 때 쓰이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 컴퓨터에서 좀 많이 쓰이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이폰 다운로드도 되게 빨리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미국에서 아마 또 멋진 소식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폰 많이 쓰니까 아이폰 그렇죠. 다운로드가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군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투자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총 440억 원 받으신 거죠. 최근에도 올해 투자를 270억 원 네네. 받으신 거고 네. 어떻게 해서 그 투자라는 건 앞으로 이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벤처 캐피털 투자인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벤처 캐피털이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이제 보여줄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인 건데 아무래도 그 미래가 크게 느껴지려면은 이제 업사이드라고 부르는데 그 업사이드가 좀 제한이 없어야 되는 건 것 같아요. 근데 라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었던 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국에서만 그 한정 지어 가지고 저희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글로벌의 어느 나라에서든지 지금 라이너는 되게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도에다가 막 이렇게 점 찍어 보니까 거의 뭐 모든 지역들에 다 라이너 유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 뭔가 한정돼 가지고 그 시장을 공략해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업사이드 포텐셜을 되게 크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AI 서비스인데 되게 접근 방식이 스타트업마다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들은 이제 B2B로 가가지고 서비스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B2C 컨슈머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냈고 그리고 컨슈머 대상 제품 중에서도 우리는 전면 무료입니다 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붙여가지고 이제 유료 구독을 하면은 더 많은 기능들을 쓸 수 있는데 그걸 월 한 5만 원 정도 가격대로 책정해서 했는데 이제 걔가 이제 또 나름 잘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거는 컨슈머니까 업사이드가 꽤 큰데 그러니까 왜냐면 대상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제한이 안 되어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도 지금 작동을 하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월 5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사용료가? 그러면 챗GPT 유료 버전보다 엄청 비싼데요? 챗GPT 유료 버전이 $20니까 한 월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뭐 그 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한 $30대이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월 36달러. 월 36달러? 네네. 그럼 비싼 만큼 비싼 값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많이들 가입하세요? 가입자가 좀 늘고 있습니까? 유료 구독자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게 챗GPT도 가입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해서 더 좋아야 되는데 혹시 어떤 점이 더 좋은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챗GPT도 $20 월에 $20고 퍼플렉시티도 월에 $20고. 아, 맞아요. 네. 근데 라이너는 $36인데 그러니까 좀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사용자들이 요거를 선택을 하는 배경은 보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캐주얼한 그냥 일상의 호기심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위키피디아에다가 아마 돈을 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거기 네, 항상 그런 돈 내라는 네. 배너는 뜨는데. 네. 근데 실제로 돈을 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일상의 호기심에는 아마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거는 쉽지가 않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을 끝내는데 유용한 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과제를 하려고 할 때는 답변에 참고된 문서가 위키피디아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막 레포트를 쓰는데 거기다 참조 문헌을 다는데 위키피디아를 달면은 감점 당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내가 갖다 쓸 수 있을 만큼 퀄리티가 높은 그런 출처들만으로 구성된 답변이 필요한 건데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라이너는 이제 그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이랑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서 비용이 조금 더 높아도 지불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갖다 쓸 수 있는 출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음. 예를 들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게 이제 분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배우게 된 건데 예를 들어 그 막 생화학, 뭐 의학 이런 데서는 그 펍메드라고 하는 논문들이 실려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펍메드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되게 좋은 출처인 건 건데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의 블로그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은 갖다 쓰기에 좋은 출처가 아닌 건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각 도메인마다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출처군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답을 내리는 서비스인 건 거고 근데 이제 방향이 그래서 다른 곳들이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 그냥 일상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겠다는 서비스들은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네네.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도 좋은 출처인 건 거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뭐 과제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일을 끝내야 된다 하면은 이제 나무위키가 포함되어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건 거고. 네. 거기 그런 점에서 저희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원생인데 계속 보고서를 쓰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출처가 있는 걸 이제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자료를 찾으려면 사야 될 수 있는데 책을 사거나 뭐 잡지나 학술지를 구독하거나 해야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라이너를 구독하면 예컨대 그 출처들을 검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출처를 한꺼번에 찾을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점에서 이제 가치가 네. 있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보통 일을 할 때 읽어야 되는 것들은 또 복잡하고 길고 그런 문서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자기가 다 읽어봐야 되는 것들, 뭘 읽을지를 막 생각하고 들어가 봐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대신 해주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업하는 시간과 막 노력을 좀 단축시켜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대학원생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대학원생의 수가 많아서 이제 저희의 그 메인 고객인 건 거지. 예를 들면은 뭐 단기간 내에 되게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습득해야 되는 분들이 직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해보니까 컨설팅 하는 분들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도메인들을 옮겨 다니면서 전문성을 확 쌓고 이제 네. 뭘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마케터라거나 기자분들이라거나 다 좀 비슷한 니즈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라이너를 보통 다 잘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사실 저희 언론도 그래요. 네. 이렇게 막 검색하다가 사실 뭐 나무위키에 나온 거나 네이버 블로그에 나온 얘기 많지만 그거를 그대로 얘기하기는 참 힘들어요, 사실. 2차, 3차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없이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참 궁금한 게, 아니,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사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이너 시작한 지 이제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네. 혹시 실례지만 연세가 제가 몇 이제 년생이신가요? 한국 나이로 여쭤봐도. 35입니다. 35, 한국 네. 나이로. 그러면은 90년생이신가요? 네, 대학교 졸업할 즈음에 이제 라이너 시작했습니다. 아, 굉장히 일찍 시작하셨네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몇 가지 점에서 일단 이런 AI 검색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새로운 건데 이 아이템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근데 그 신뢰받는 출처를 찾아낸다는 것도 또 되게 어려운 기술일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 10년 전부터 그렇게 그 아이들 천재적이셔서 그렇게 딱 시작하셨을 수도 있지만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다른 AI 스타트업들이랑 좀 다른 점이 거기에 있는 건 것 같아요. 그 AI 기술이 이제 막 붐이 일어난 다음에 시작된 그런 스타트업이 아니라 그 앞에 한 8년 정도의 그 버티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점이 좀 다른 점인 것 같은데 저희 라이너가 이름이 라이너인 이유가 그 원래 밑줄 긋는 형광펜 유틸리티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크롬 같은 브라우저에 설치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이제 라이너의 전신이에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계속 지향했던 거는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고 이해하고 잘 갖다 쓸 수 있게 돕고 싶다. 이제 이게 저희의 항상 비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2015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AI, 딥러닝 이런 단어도 엄청 쓰일 때가 아니고 사실 알파고도 나오기 전이에요. 네, 알파고 2016년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에 있어서 지금 같은 그림이 솔직히 처음에 있던 건 아닌데 대신에 갖고 있던 생각이 인터넷이 엄청나게 범람하고 있는데 정보들로 그 정보들 중에서 사람한테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이제 딱 필터링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든 생각이 그냥 사람들이 유용한 정보에다가 표시하고 다니게끔 하고 그거를 이제 막 마치 그 당시 빅데이터란 말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로 모을 수 있으면 이거야말로 인터넷을 한번 정제하는 것 아닌가? 네. 근데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필터링한, 사람의 손으로 정제한 인터넷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검색 엔진을 만들거나 추천 피드를 만들면은 구글보다 더 정교한 검색, 페이스북보다 더 깨끗한 피드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제 이런 망상이 대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요. 네, 그랬던 거고.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저 컴퓨터 과학입니다. 네, 컴퓨터 공부하시다가 어쨌든 그런 네. 생각이 드셨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형광펜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 형광펜 유틸리티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정제된 인터넷을 만들어 보고 싶은 욕망? 그런 꿈이 있었는데 2020년까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 당시까지는 투자도 뭐 거의 안 받고 저희끼리 자생하는 구조로 이제 먼저 만들려고 해서 형광펜 유틸리티로 이제 막 BEP 넘기고 물론 지출도 엄청 작았지만 그때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2020년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그 전 세계에서 좀 자연 성장이 일어나고 형광펜 쓰는 유저들도 막 몇십만 명 되고 월에 이러니까 이 데이터가 이제는 좀 쓸만하겠다 싶어서 2020년, 21년, 22년에 그 검색과 추천 서비스를 막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검색 서비스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2020년, 21년, 22년에. 왜냐면은 돌이켜 보건데 그냥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가 해줬던 거는 답을 주는 건 아니었고 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고품질 출처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형광펜 많이 칠하는 웹페이지들이었기 네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였는데 솔직히 구글 검색이랑 경험 차이가 별로 안 났었나 봐요. 그래서 유저들이 잘 안 써줬는데 추천 서비스는 잘 됐어요. 왜냐면 당신과 유사한 걸 읽은 분들이 다 봤는데 당신은 아직 안 본 것들 이런 거였어가지고 그랬는데 챗GPT가 나온 다음에 이 기술을 활용하면 경험을 바꿀 수 있겠다. 왜냐면은 검색이 이제 링크의 나열이 아니라 링크 뒤에는 원래 답이 더 중요한 건 건데 그 답을 앞으로 꺼낼 수가 있으니까 답을 먼저 주고 더 읽고 싶으시면은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네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UX를 그렇군요. 경험을. 그거를 하니까 그게 잘 됐어요. 네. 아, 그런 배경이. 그거를 도입한 시점이 그러면 22년인가요? 정확히는 저희가 22년부터 시도를 좀 했고요. 시도를 했고. 근데 22년에는 GPT-3까지만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페이스북 피드 들어가 보면은 그 막 프로토타입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22년 챗GPT 나오기 전에도. 네네. 근데 서비스 할 수준이 안 돼서 서비스는 못했는데 23년 3월에 그 GPT 3.5 터보라고 챗GPT에 기반이 되는 거대 언어 모델의 API가 출시가 됐는데 네. 그거 쓰니까 이제 서비스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지금 AI 검색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요. 네네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2014년에 창업해서 장장 한 9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땅속에서 이렇게 막 앓고 준비하다가 이제 막 네. 땅 위로 올라와서 부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애벌레 같은 이런 상황이네요. 투자를 그러면 받으신 시점이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투자 받은 게 2016년. 그때는 이제 저희가 순서를 보면 2016년에 한 시드보다 더 앞이죠. 한 1억 한 8천만 원 정도 투자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17년 정도에 한 6억. 그 다음에 조금 버티다가 형광펜 유틸리티 잘 만들고 추천 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었던 2020년, 21년
20년? 예. 그때 한 50억 정도 투자를 받고 그 다음부터 규모가 좀 커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막 검색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계실 때 그 비전 가지고 투자를 받으시고 네. 최근에는 이제 조금 실제 프로토타입 같은 게 나온 다음에 더 큰 투자를 받고 올해 받으신 거는 이제 요 라이너 검색 사이트가 시작되고 나서 받으신 거죠. 사용자도 좀 들어오고 그러면서 받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이 시점에서 꼭 이게 곤란하실지 모르지만 여쭤봐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이 방송에서 챗 GPT 만든 오픈 AI, 뭐 구글, 제미나이 만드는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다뤘거든요. 그런 기업들 보면 근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AI 칩도 직접 사가지고 다 직접 학습시켜가지고 AI 만들고 엔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고 경쟁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서 좀 어떻게 경쟁이 되는 건지. 어쨌든 투자 받으신 돈 규모로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440억 원이고 저쪽은 이제 몇십조 원씩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모델을 만드는 거랑 제품을 만드는 거랑은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챗GPT를 만드는 것과 GPT-4를 만드는 거는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모델을 만드는 거는 되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업이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오픈 AI랑 싸우겠다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오픈 AI도 이제 그 거대 언어 모델을 API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엔트로픽도 클로드, 뭐 구글도 제미나이 뭐 등등 이렇게 API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그들이 이제 수천억 수조를 투자해가지고 만든 그 모델을 어떻게 보면 모델의 혜택을 좀 보는 회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메타에서 라마 같은 그 거대 언어 모델을 오픈 웨이트라고 했는데 뭐 오픈 소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공개를 해가지고 저희 같은 회사들이 그런 오픈 AI 같은 서비스한 그 회사한테 의존하지 않고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생태계에서는 거대 언어 모델한테 엄청 의존적이지는 솔직히 않기는 해요. 예.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대기업들이 무섭기는 하죠. 왜냐면은 제품을 만드는데 수조원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 엄청난 돈 그리고 이미 퍼뜨려 놓은 다른 제품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그들의 새로운 AI 제품을 유통시킬 수가 있으니까 유통 사이드에서는 저희가 불리한 게 확실히 맞지만 또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거는 처음 맞는 웨이브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아직 AI 제품들 잘 몰라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챗GPT는 거의 다 알지만 챗GPT가 아닌 제품들은 아직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유통력이 강한 곳들이 있어도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를 아직 하지는 못해서 기회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직접 고객들을 만나세요? 엄청 만나죠. 예. 그래요? 저는 컴퓨터 공학 출신이고 하셔서 직접 개발하시고 이런 것만 하시리라고 상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라이너를 사용해주는 분들을 수소문해서 이제 만나는 건 건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학생들이 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그거를 이제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질문인 게 보통은 해외에다가 뭐 사무실을 연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지는 의미는 그 해외 영업소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세일즈를 하기 위한 이제 지점 같은 느낌이 많은데 저희는 100% 컨슈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무실의 역할은 이제 고객 만나고 고객 소리 듣고 저희가 뭘 못하는지 뭘 잘하는지 들어서 이제 개선하거나 새로운 걸 제안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유통, 마케팅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도 지난주에 한국에 왔거든요. 네. 자주 이제 미국에 가 있으면서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죠. 네. 혹시 얼마나 만나세요? 많이 만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직접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만나는데 저는 이제 여러 인풋들 중에 하나인 건 거고 저희가 최근 한 6주 동안에 만난 저희 타겟 고객이 한 400명 정도. 6주 동안 400명. 네, 타겟 고객이면은 뭐 대학원생 같은 맞습니다. 분들. 뭐라고 그럽니까 만나면? 이거 기밀인가요? 아니요.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들이 되게 명확하고 싫어하는 이유들은 되게 다양하고
근데 저희가 뭐 모든 걸 잘해주는 서비스는 아니니까 딱 좋아하는 거 더 잘해주려고 하고, 근데 이제 미니멈은 좀 맞추려고 하고 좀 이런 상태인 건데, 좋아하는 이유에서 되게 인사이트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마치 답을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답이 아니라 답과 그 출처의 페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면은 일단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인사이트 1번은 사람들이 AI를 아직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대학생들도 솔직히 뭐 미국 믿으시겠어요? 대학생들. 이거 보시는 분들도 AI가 하는 소리 그대로 다 안 믿으실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AI를 안 믿다 보니까 이걸 믿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출처를 엮어주는 것, 아니면은 그 팩트 체크를 해주는 것, 아니면 직접 들어가서 읽어보세요라고 창구를 뚫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답만 있어가지고는 사람들은 아직은 그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너가 좋은 이유는 답과 출처의 페어인데 출처의 퀄리티가 되게 높다. 거의 이제 요거여가지고 저희는 계속 그 신뢰할 수 있는 답변,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출처, 그리고 잘 갖다 쓸 수 있게끔 돕는 여러 장치들,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만나보시면은 그 고객들한테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챗 GPT나 뭐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것, 퍼플렉시티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좀 반응이 어떤 거? 미국 대학생들은 AI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서. 물론이죠. 이게 참 그래서 재밌는 게 챗GPT의 마켓 페네트레이션 뭐라 그러지? 어쨌든 마켓에 이제 도달한 비율은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GPT를 안 써봤다라는 애들은 없다. 시장 침투율이라는 용어. 아, 네, 시장 침투율. 네. 얼마나 많이 써봤냐 이거죠. 네. 써봤냐는 거의 100%인데 네. 뭐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쓰냐? 그럼 또 그거는 사실 아니고 어쨌든 다 들어봤다, 다 써봤다. 근데 챗GPT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 정도 레벨에 도달한 서비스가 없어요. 네. 이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라이너가 올해 3월에는 4등, 그 9월에는 9등 했다는 그 랭킹을 봐도 1등인 챗GPT만 일주일에 몇억 명이 쓰는 제품인 것이지 사실 2등부터 봤을 때는 다 몇 천만 명 레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는 AI가 엄청나게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부분에선 바꿨지만 인구가 우리 80억 명인데 1등 제외하고는 아직 억 단위에 도달한 게 없다라는 것은 뭐 거의 사실 AI 모른다고 봐도 돼요. 네, 지금. 그러네요. 아직 네. 초기네요. 네네. 근데 당연히 이제 초기인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작년 3월부터 이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엄청 초입이고 지금이 되게 뭐랄까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네,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스타트 라인에 딱 우리 다 같이 있는데 챗GPT는 오픈 AI는 저만큼 앞서 네.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들은 아직 뭐 네. 한 발 두 발 앞에 있을 뿐 맞아요. 거의 비슷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럼요. 우위를 점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기대도 드네요. 숙련공님이 질문 주셨는데 LLM을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인데 그거 여기 답변 가능하세요? LLM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LLM은 그 오픈 AI가 만들거나 아니면 뭐 메타 같은 곳에서 이제 라마 같은 것들을 오픈으로 내놓거나 하는 부분인 것이고, 저희는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LLM을 활용해서 활용해서. 검색을 네. 검색이 신뢰도 있는 검색이 잘 되도록 만들려는 뭐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나라 AI 기업이 엄청 성장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요즘 막 탈한국 많이 하시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근데 지금 베이스는 한국에 있으시고 서비스 미국의 대상으로 많이 하시고 이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좀 이런 기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사회나 우리 정부가 뭘 더 잘하면은 좀 더 편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미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이 느끼는 게 좀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건 말하는 건 실리콘밸리인 건데, 실리콘밸리에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자본들도 이제 있는데, 그 인재와 자본이 되게 재밌는 게 규모도 큰데 좀 더 낙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밝다. 그리고 좀 더 큰 어젠다를 던져도 그거에 대한 수용력이 좀 높다고 해야 될까요? 와, 넌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난 이렇게 생각해. 좀 더 수용력이 높은데 거기서 이제 싸우고 있다 보면은 조금 벅찬 부분들은 가끔 그런 데서 오기는 해요. 그 뭐랄까 냉소 냉소 같은 것도 있겠고, 냉소. 예, 아니면은
그 자본의 규모에서 오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한 300억 이제 최근에 받은 건데 저희의 경쟁사는 뭐 작게는 600억, 많게는 막 몇천억씩 받은 상태거든요. 미국 기업들인가요? 네, 미국 기업들이죠. 근데 사실 저희가 유저 더 많은 서비스도 있어요. 몇백억 받은 애들보다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좀 자본이든 정책이든 인재든 조금 더 낙관성을 띠고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있으나 뭐 결국 기업가는 알아서 결과로 말하는 거니까 결과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말하는 것이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결과가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앞으로도 잘 나오면 좋겠네요. 네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무리하기 전에 이벤트 하나 소개드리고 할게요. 저희 그 통통코인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실시간 댓글창에 그 링크, 상단에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은 들어가서 뭐 통통몰 앱 가입하시고 거기 고유번호 코드 받아가지고 여기 댓글창에 붙이시면 이벤트 참여되고 2,000 통통코인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고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우 라이너 대표님하고 우리나라 AI 스타트업도 구글을 제치고 챗GPT처럼 세계적인 AI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같이 얘기했는데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면서 오늘 방송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시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몰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